자, 무형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이기 때문에 유형하고는 이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무형자산의 대표 주자가 뭐냐? 영업권하고 상표권, 그렇죠? 특허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영업권이 뭐냐면은 영업권은 권리금이 아닙니다. 자, 우선 무형자산은 영업권, 그리고 뭐 특허권, 그 다음에 뭐 실용 등록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권 같은 것은 어차피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영업권은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상가에 있어 가지고 상가를 새로 이제 임대로 해서 들어갈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금,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리금하고 영업권하고는, 회계에서 얘기하는 영업권하고는 다르답니다. 다르다. 그러면은 영업권은 뭐냐? 아, 주식회사 위드NH 이게 있다는 거죠. 이거 있는데 만약에 뭐 크레듀에서 위드NH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위드NH 법인에 있어서 BS가 쭉 나오겠죠. 나오면은 여기에 있는 금액보다도 더 플러스해서 알파로서 가질 수 있는 것. 위드NH는 진짜 수험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이미지에 상응하는 그것을 들고 온다는 거죠. 만약에 삼성, 아니면 삼성이 진짜 애플을 인수합병했다. 그럼 애플을 인수합병하는 데 있어서 애플의 거기에 BS에 들어가는 그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알파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명성입니다. 명성. 그걸까지 다 그걸 금액으로 나타내 놓은 것이 영업권이라. 자, 영업권은 여기에 명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의 명성. 이게 영업권이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어디에 들어간다?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방금 읽었는 건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비화폐성 자산이란 화폐성 자산 외의 자산을 말하며 이 경우 화폐성 자산은 현금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 금액으로 받을 자산이다. 자, 그리고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연구 개발이 있는데 연구하고 개발하고는 다릅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죠.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말한다. 자, 연구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구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 자, 개발이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의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재의 개량된 자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응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개발은 생산입니다. 연구는 지금 탐구 활동, 어떤 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비아그라를 있어가지고 연구 활동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발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제약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약, 약품을 뭐 어떤 걸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비는 얼마 들어가느냐? 보통 한국 기준으로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이 되고 임상실험 해가지고 이게 시약으로 출시가 되었다. 그럼 이거는 금액이 조단입니다. 조단위를.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비아그라를 생산했는 데가 파이자죠. 파이자라는 제약회사인데 파이자에서 이거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 신청해가지고 비아그라 이 약에 대해서 파이자가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파이자가 연구비로 해가지고 몇 천억을 썼겠죠. 쓰고 그게 다 되고 나서 개발이 되고 나서 특허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에 다 팔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구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개발이 된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은 연구비로 들어간 것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이 있느냐? 연구비로 만약에 3천억을 썼다.
근데 이게 무형자산으로 되어버렸다. 그럼 이거는 실제 이것에 의해 가지고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은 특허라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용이죠. 향후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으로 인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는 자산이 안 되고 개발 단계로 가서 경제적 효익이 창출될 수 있으면은 자산으로 된다.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각이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각 대상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 무형자산, 자산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지만 자산으로 인정된다. 해서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자, 사업결합으로 인식, 이 말은 M&A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M&A로 인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은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 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즉, 삼성이 애플을 인수합병하면은 그것 말고 애플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명성이 있다.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별 가능하다. 자산이 분리가 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센스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형자산이 분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할이 가능하지 않지만 식별은 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 하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 식별 가능하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서 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저하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그리고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형자산에 있어서는 인식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형자산은 그런 인식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건물, 고가의 기계장치, 다 보이는 거죠, 눈에. 근데 무형자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까다롭게 해야 된다. 자,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이용하는 증거에 근거하고 외부 증거의 비중을 더 크게 둔다. 그러니까 지금 무형자산하고 비교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 광고비죠, 광고비. 농협에서 이보영이라는 연예인을 쓸 때 이보영이 즉 농협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무형자산으로서의 향후에 보다 많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이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광고비로 썼는 비용이 이게 자산으로 잡혀가지고 얼마만큼 상각으로 해가지고 떨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는 비용으로 떨어내는 것이고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출 때만 무형자산으로 등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무형자산으로 등재시키고 역시 자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을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을 떨어내겠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그리고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한다. 해서 구입가격, 그리고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결합에 따른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그러니까 사업 결합은 M&A로 보시면 됩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무형자산을 취득한다. 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특허권 같은 것을 취득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에 따라서 원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앞부분에서 했는 거죠. 이종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맞받치기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유형자산이었죠. 유형자산끼리 해서 맞받치기 하는데 이게 종류가 다르냐 같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를 경우에는 제공한 그 물건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팔고 사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업권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시험 지문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통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이거는 굉장히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주식회사 위드NH에서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업권을 만들어냈다. 영업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성이라고 했죠. 명성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내기까지 해서 1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억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것은 무형자산으로 등재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비용으로 빠져나가야 될 금액이 자산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은 과대계 예상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M&A에 의해 가지고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권은 당연히 인정되죠. 인정되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를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별한다. 자, 일단은 인식해 주지 않는데 이게 비아그라를 만들어내었다 해서 특허권이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조건은 일단 까다롭답니다. 까다롭다. 자, 해서 내부적으로 창출할 때는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다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뭘로 해야 된다? 연구 단계로 해야 된다. 당연히 연구 단계로 해야 된다. 자,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이 당연히 아니고 어디야? 비용이다. 비용이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개발 막 했는데 이게 연구 단계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비용이네. 그리고 이게 개발이다. 그 개발하고 연구하고 헷갈릴 때는 어디다? 당연히 연구다는 거죠. 당연히 연구 단계로 치부한다. 자, 여기에 연구 단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비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무형자산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연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당연히 비용으로 떨어내는 것이고, 개발 단계에 있어서도 이게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비용입니다. 자, 해서 무형자산을 사용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비로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비용이는. 자, 그리고 뭐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그리고 기술적 자금이 있다. 그리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해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자, 그리고 비용 인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원가의 일부가 된 경우, 그리고 사업결합에서 영업건으로 인식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거죠.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답니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주재위원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자, 지출은 향후 경제적 효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다시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그럴듯하게. 안 된다는 거죠. 비용으로 찾는 거를 다시 끄집어 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기본 테두리가 뭐냐면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내부적으로 무형자산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비용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걸 자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번 비용으로 떨어져 나간 걸 나중에 우리 무형자산 만드는데 이때 썼던 비용도 다 자산으로 환입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입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은 당연히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가미를 시키는 거죠.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그리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입니다. 무형자산은 상각대금은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을 배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특허권, 그리고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20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최장 20년으로 상각기간을 잡겠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한 때부터 시작한 때입니다. 무형자산 20년, 요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년 초과할 수 없답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무형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한다. 그래서 15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연수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당연히 그렇겠죠. 법적인 권리로 해가지고 비아그라를 만들어냈다. 비아그라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10년이다. 10년 후에는 조제법이 다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 있어서도 그 제조법을 통해 가지고 약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권리보다 더 넘어갈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서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회수 가능액을 평가해서 손상자손을 인지한다. 자, 이 부분도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무형 대신에 유형자산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투자자산으로 재분류를 시킨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입니다. 상각방법은 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자, 정액법은 매년 만약에 10년으로 해놨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1억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정액 1000만 원씩 계속 가는 거죠. 정액으로. 그리고 정률법은 만약에 10% 그러면은 1억에 10%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9천만 원에 10% 900만 원 해서 정률법으로 가는 것이고,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따라서 매출원가처럼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를 시키겠다. 위에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뭐다?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정률법이 아닙니다. 정액법. 정액법. 자, 비아그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액법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입니다.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해서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허권을 사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냥 거래가 되면은 당연히 잔존가치를 있게끔 해가지고 살 사람이 있으니까 팔려고 하는 가격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은 잔존가치는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잔존가치와 상각기간, 상각방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자,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등등등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은 변동 요소가 있으면은 내용연수가 달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 되고 잔존가치나 상각방법 그리고 상각기간을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잔존가치, 상각방법 그리고 상각기간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자, 추정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정책 변경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죠. 자, 추정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었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폐기를 한다. 자,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 자,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농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여가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자산 관련 보조금입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 그러면은 만약에 농수산물 저장센터를 차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토지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때려주는 것. 아니면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수익 관련 보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익 관련은 완전히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매년 5천만 원씩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 그럼 수익으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5천만 원이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집니다. 자, 우선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에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한다. 자,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 자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보전할 수도 있고 현금 수익을 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자원이라고 얘기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 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수취한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확실하게 들어올 신뢰성이 부여되어 있을 때 수익으로 잡는 거죠. 대출채권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채권에 대해서 모두 수익으로 잡지 않는 거죠. 연체채권이 있으면은 불보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은 자산 취득 전에 그리고 취득 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산을 이렇게 해서 건물을 농산물 유통센터를 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자산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1억을 돈을 받았으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1억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돈을 실제 지급하기 전까지 1억을 수령해 가지고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금이나 단기금융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단기금융상품 해놓고 여기에 우리가 국가보조금으로 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걸 차감계정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 기업체를 보니까 정부에서 돈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진짜 아직까지는 지출되지 않았지만 단기금융상품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취득 후에는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 해가지고 10억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1억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이 건물은 다시 유형자산으로 취급이 되고 유형자산 가지고 다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총 10억짜리 건물에 1억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10%죠. 그러면 10%만큼 해가지고 감가상각도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돈을 정부에서 자산 취득 관련해서 1억을 받았으면은 그 1억에 대해서 총 10억에 대해서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액법으로 해가지고 날린다고 치면은 뭐 10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것 또한 계속 비율대로 해서 감가상각을 시켜준다는 거죠. 감가상각비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 관련해서 보조금은 조건을 충족하기 전이면은 선수 수익으로 잡는다. 선수 수익, 먼저 받았는 수익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단기 손익으로 잡는다. 단기 손익. 그러니까 원래 손익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면은 단기 손익으로 잡는데 이 단기 손익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해서 영업과 관련된 손익이냐 아니면은 영업 외 손익이냐에 따라서 영업손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플로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플로어. 그러면은 시험 지문에는 지금 자산 관련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에는 현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런 조건들을 서로 만족해서 지문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맞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줄 아셔야 돼요. 자, 비화폐성 정부보조금입니다. 정부보조금은 토지와 그리고 그 밖의 자원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토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보조로 해서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겠죠. 해가지고 정부의 땅을 준다. 그러면 정부 땅을 공정가치 시장가격으로 평가해가지고 그게 1억이다. 그럼 1억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 관련 보조금입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기업이 장기간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해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으로 부수 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자산의 취득 기간이나 보유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다른 자산, 단기금융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그 취득했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준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전이냐 후냐 나뉘어져 있고 자산 관련 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서 상각금액과 상계하고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지금 유형자산 처분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1억 받았는데 감가상각을 시키다가 만약에 5천만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걸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해서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입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 관련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반영시키면 안 되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는다는 거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리고 수익 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게 관련성이 없으면은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수익 관련 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문장이 조금 특이한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특정 비용입니다. 특정 비용.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함께 상계 처리. 왜냐하면 수익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 비용으로 요게 돈이 쓰였다라고 해서 대응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 채굴 회사나 버스 회사로 하여금 매출 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시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전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 막 지역에 따라 다 다르지만 손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익이 안 나는 노선에 있어서는 연간 노선만 운영하더라도 1000만 원은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끊으시고 벤처회사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네모 치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 관련 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을 시켜준다. 자, 그리고 보조금의 상환입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 보조금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자, 추정 변경입니다. 추정 변경. 그래서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금액은 즉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 관련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 수익으로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 수익 계정에 먼저 적용을 시킨다. 그리고 자산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금액만큼 자산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단기 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주가 감가상각액은 즉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대로 들어와서 그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대로 빠져나가면은 빼내가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충당하고 그 다음에 우발자산, 우발부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발적이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이건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예상치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그리고 금액이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쪽에서 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금액은 불확실한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채라는 거죠. 그리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1년으로 만들어놨는데 100개를 판매하니까 2개 정도는 불량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교환해주고 수리해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충당부채라고 한다는. 자, 우발부채는 과거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자, 매우 높지 않다죠. 충당부채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매우 높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로 계상을 시켜 넣어야 되는 건데, 우발부채는 지금 의무는 의무이지만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출될 가능성도 낮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도 못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우발부채로 잡아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잠재적인 자산이며,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자,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 불가입니다. 우발자산은, 그러면 시험 지문에는 우발자산이란 이렇게 나와서 잠재적 자산이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은 틀렸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식을 보시면은, 자,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증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보증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돈이 나가야 된다.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해서 수리하는데 비용이 10만원씩 든다. 그리고 그게 2대씩 발생된다. 해서 20만원으로 부채를 설정을 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우발부채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발부채는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뭔가의 흠결이 있다는 거죠. 흠결이 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자, 주석에만 기재해 둔다는 거죠. 금액까지로 해서 계정을 써가지고 금액을 측정하지 않는다죠. 금액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고, 이것들은 우발은 다 주석으로 보내버린다.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 그리고 측정은 충당분체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 있어야 된다.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더 얼마만큼 발생될지 모른다는 거죠. 1년 후에 발생되고 우리가 만약에 보증기간을 뭐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5년을 잡았다. 그럼 5년 동안 수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엔진이 고장났을 때 이 비용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러면은 그때 3년 후에 4년 후에 발생되는 그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들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개념은 기간이 장기간일 때 그것까지 반영을 시켜줘야지 명확하게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환율 변동 효과입니다. 환율 변동 효과. 자, 여기에서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기포손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환율 변동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 채권 채무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채권 채무 조정이 일어나서 B의 자기 주식에 대해 가지고 A 회사에 넘겨줬다. 만약에 30%를 넘겨줬다는 거죠. 넘겨줬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서 일하는 회사냐? 일본에서 일하는 회사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1억 N이라고 얘기하죠. 1억 N이라는 손익이 발생되는데 이게 환율을 쳐보니까 이게 환율이 30%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여기는 1억 N 환가하면은 만약에 10억이다 이렇게 쳤는데 이게 13억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3억으로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포손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앞쪽에 자본편에 보시면은 기포손에 들어가는 내용들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해외 환율 변동, 여기에 대한 것은 기포손으로 자본으로 집어넣는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림업의 회계 처리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고기간 후 사건입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 자, 여기 부분은 회계 과목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보다는 이게 지금 시점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고서를, 재무제표를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총회 의결을 맞는 요 기간까지, 그러니까 1월 30일 요때 사이에 만약에 뭔가의 일들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사건이 크게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이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반영을 안 해도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고, 반영을 해야 되는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책에서는 요 사건, 반영을 해야 되는 사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반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 입맛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의 사건이다. 자, 수정을 요하는입니다. 요하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고기간이지만 12월 31일자 이 재무제표를 바꿔줘야 돼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자,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그리고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해서 계상한 손상차손 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가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그리고 보고기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손실금액이 이만큼 확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그리고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한다. 그리고 보고기간 말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 지급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한다. 그리고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 자, 그리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자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것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사건 후의 사건의 예시이다. 자, 유가증권은 워낙 금액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것까지는 반영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해당 보고기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전후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